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오행의 5가지 기운, 목화 토금수를 하나씩 배우셨습니다. 각 기운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 어떤 계절과 연결되는지, 어떤 사람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5기운을 각자 따로따로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 기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거거든요. 이게 사주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행의 관계는 크게 2가지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관계인 상생과 서로 제어하는 관계인 상극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상생입니다. 상생을 글자 그대로 풀면 서로 살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한 기운이 다음 기운을 만들어내고 그 기운이 또 다음 기운을 만들어내는 연쇄적인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낳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계절로 생각해 보세요. 봄이 없으면 여름이 올 수 있을까요? 봄에 씨앗이 싹을 틔우고 식물들이 자라나야 여름에 활짝 피어날 것이 생깁니다. 봄이 여름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봄이 여름을 낳는다, 목이 화를 낳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름이 충분히 뜨거워야 가을의 결실이 풍성하고 가을이 충분히 수렴해야 겨울에 저장할 것이 생깁니다. 앞의 기운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해야 다음 기운이 제대로 태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상생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도움을 주는 쪽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봄의 기운이 여름을 만들어내는 데 쓰이듯 낳아주는 쪽은 자신의 기운을 내어줍니다. 상생은 일방적으로 좋기만 한 관계가 아니에요. 주는 쪽은 소모되고 받는 쪽은 커진다는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사주를 실제로 해석할 때 이 감각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제 상생의 5관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관계마다 먼저 가장 직관적인 이미지를 드린 다음 에너지의 방향성과 성질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두 층위를 같이 이해하면 상생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첫째, 수생목입니다. 가장 익숙한 이미지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나무를 키운다. 나무는 물 없이 자랄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리면 뿌리가 물을 흡수하고 그 물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 나무 전체에 공급됩니다. 수가 목을 낳는다는 것은 이 관계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수와 목의 관계를 에너지의 방향으로 보면 더 흥미로운 것이 보입니다. 수는 아래로 침잠하는 기운이에요.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안으로 모이며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겨울의 씨앗처럼 모든 가능성을 안에 품은 채 조용히 잠들어 있는 상태가 수예요. 그런데 목은 어둠 속에서 위로, 밖으로 돌파하는 기운이에요.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고 막힌 것을 비집고 나오며 끊임없이 위를 향합니다.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수생목은 단순히 물이 나무에 공급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깊이 침잠해 있던 기운이 어느 순간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위로 폭발하듯 솟구치는 전환입니다. 마치 사업을 위해 준비를 계속하던 사람이 드디어 사업을 시작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잠재력이 현실로 터져나오는 순간 겨울이 봄으로 바뀌는 그 극적인 반전이 수생목의 이치예요. 둘째, 목생화입니다. 목생화의 가장 흔한 설명은 나무가 불의 연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작이 없으면 불이 붙지 않고 장작이 많을수록 불이 크게 타오릅니다. 나무가 불을 만들고 키운다는 이미지가 목생화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목과 화의 관계를 에너지로 보면 더 본질적인 것이 보입니다. 목은 위를 향해 뻗는 기운이에요. 씨앗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방향이 있어요. 위로, 계속 위로. 그런데 이 기운은 어느 정도 쌓이면 반드시 한계에 다다릅니다. 더 이상 위로만 향할 수 없고 사방으로 펼쳐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이 화입니다.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꽃은 나무가 자신의 에너지를 가장 화려하게 터뜨리는 순간이에요. 위로만 향하던 기운이 이제 사방으로 비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목이 선형적으로 뻗어나가는 기운이라면 화는 그 기운이 한계를 넘어 전방위로 폭발하는 기운이에요. 성장이 절정에 달했을 때 비로소 발산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목생화의 이치예요. 셋째, 화생토입니다. 화생토의 가장 익숙한 이미지는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작이 활활 타고 나면 남는 것이 재이고 그 재가 쌓이면 흙이 됩니다. 실제로 화전농업에서 나무를 태운 재가
훌륭한 거름이 된다는 것도 이 이치에서 온 거예요. 에너지의 방향으로 보면 화는 끊임없이 바깥으로 발산하는 기운입니다. 불꽃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항상 일렁이고 춤추고 주변으로 퍼져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이 발산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어요. 태울 것이 계속 생기지 않는 이상 어느 순간 불은 일정한 크기로 활활 타는 상태가 됩니다. 비슷한 예로 여름철의 온도를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기온이 계속 오르며 더워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온도는 변하지 않고 계속 햇볕만 쨍쨍하고 더운 시기가 옵니다. 생태계에서는 활짝 피어 사방으로 발산하던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조그만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열매는 나무에 매달린 채 천천히 서서히 연글어 가는데 이 상태가 바로 토예요. 에너지가 더 발산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 발산하던 기운이 수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지점. 그것이 화생토입니다. 그래서 토가 화와 금 사이에 있는 거예요. 넷째, 토생금입니다. 토생금의 가장 익숙한 이미지는 흙 속에서 광물과 금속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금, 은, 철, 구리 같은 금속은 모두 땅 속에서 나옵니다. 오랜 시간 지층의 압력과 열을 받으며 흙이 금속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에너지의 방향으로 보면 토는 모아두고 유지하는 기운입니다. 흩어지지 않게 붙들고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토예요. 열매가 나무에 매달려 서서히 연글어가는 것처럼요. 금은 이유지의 기운이 결실의 단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지루한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상태가 안 좋은 열매는 걸러내고 좋은 열매만을 남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한 사리에서 보면 열매가 마침내 완전히 익는 순간입니다. 수분이 빠지고 과육이 농축되며 씨앗이 단단해지고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넓게 퍼진 에너지가 더 조여들고 정제되는 거예요. 토가 모아서 유지하는 기운이라면 금은 그것을 더 날카롭게 수렴해서 완성하는 기운입니다. 이것이 토생금의 이치예요. 다섯째, 금생수입니다. 처음에는 바위에서 물이 샘솟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금생수의 또 다른 이미지가 있다면 차가운 금속 표면에 물이 맺히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금속의 냉기가 수분을 응결시켜 물을 만들어냅니다. 에너지의 방향으로 보면 금은 날카롭게 수렴하는 기운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핵심만 남기며 단단하게 완성하는 기운이에요. 그런데 이 수렴이 극에 달하여 더 이상 조여들 수 없는 지점까지 수렴하면 에너지는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앉습니다. 이것이 수예요. 나무의 한 사리에서 보면 완전히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떨어진 열매는 썩어가고 그 안에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 깊이 잠들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앗 안에는 다음 봄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금의 수렴이 수의 침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에 다시 물이 스며들면 수생목,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리고 다시 수생목. 기본 이미지로 보면 물이 나무를 키우고 나무가 타며 불이 되고 불이 타서 재가 되고 재가 흙이 되고 흙 속에서 금속이 나오고 금속이 물을 만듭니다. 에너지의 방향으로 보면 침잠이 돌파가 되고 성장이 발산이 되고 발산이 수렴으로 전환되고 수렴이 완성이 되며 완성이 다시 잠재력으로 내려앉습니다. 두 층위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생은 나무 한 그루의 한 사리입니다. 물이 씨앗을 깨우고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고 꽃이 지며 열매가 익어가고 익은 열매가 떨어져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에 다시 물이 스며듭니다. 이 순환은 끊어지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는 상극입니다. 오행이 서로 억제하고 견제하는 관계인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견제가 필요한지 그 이치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